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도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이제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삼성전자 그리고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오늘 시장 한 줄 평으로 말씀드리면 관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단 지수보다는 수급에 좀 더 집중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시장 되게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좋습니다. 사실 이제 아침에 개장 전에 트럼프 때문에 좀 시장이 좀 걱정이었는데 무난하게 잘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타코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관세 안 내게 하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관세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기로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걸 이행하겠다고 이야기할 건데 다른 나라랑 마찬가지랑 우리나라랑 콕 집어서 말한 게 아니고 최근에 뭐 유럽이나 캐나다, 중국을 겨냥한 이런 이란과 관계한 국가들은 다 이렇게 말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노린 거죠. 사실상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를 또 부과하려고 하는 거라서 이런 게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네 이렇게 되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발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또 타코구나 이런 심리가 좀 발생한 것 같고요. 어차피 또 타코니까 무난하게 넘어갔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코스피 2.7%, 코스닥 1.7% 상승을 해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지금 5천 포인트를 좀 넘어가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지난번 뭐 3천에서 4천 갈 때나 4천 갔을 때도 이제 뭐 양봉 크게 나왔다가 다시 한번 좀 제자리 걸음 하는 그런 그림도 많이 나왔었어요. 이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계속 두 달 동안 좀 횡보하는 그림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보다는 이번 주 뭐 수요일 날 어떻게 흐름이 돌아가냐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뭐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게 밑에를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선친 게 있는데 이게 ADR이에요. 거의 100 근접입니다. 지금은 뭐 과매수도 아니고 과매도도 아니고 그냥 10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주 후반쯤에 주 후반쯤에 이제 또 과매수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뭐 경계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다음 주 중반 넘어가면서 코스닥도 종목별로 좀 조정을 염두하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뭐 정책 효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시황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게 이제 메인이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자동차 많이 올랐죠. 뭐 2차 전지도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하이닉스가 8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16만 원까지 갔잖아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주주비책 시간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삼성전자는 20만 전자를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어떤 근거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업황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라고 봐요. 근데 우리나라 결국 끌어올린 게 뭐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뭐 일을 잘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끌어올려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전에 제가 PBR 0.8배까지 내려갔어요. 되게 강세장에서는 PBR 2배까지는 올려다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23일 날에 1.6배 딱 찍고 나서 1.5%로 좀 내려갔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은 제가 2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하단 보시면 정확히 0.8배예요. 네, 정확히 0.8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2배까지 봤을 때 1.6배까지 갔고 이날이 이제 삼성전자 1월 23일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일봉으로 봤을 때 22일, 23일쯤에서 고점 한번 갔다가 오늘 다시 재반등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왜 20만 원에 대한 근거를 왜 냈냐면 결국에서는 지금 PBR 2배로 봤을 때 1.6배지만 지금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에 대한 덩치가 굉장히 빠르게 커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PBR을 2.5배까지도 열어놓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1.6배까지 봤을 때 한 15만, 16만 전자까지 갔다가 2.5배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5,000포인트까지 갈 거다라고 미리 예견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5,000포인트 가고 삼성전자 16만 전자 도달하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2.5배까지 봤을 때 코스피는 5,000포인트를 넘어서 삼성전자도 20만 전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런 이제 좀 기술적 분석을 좀 활용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업황이나 이런 건 당연히 좋죠.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상반기 어닝 서프라이즈나 아니면은 엔비디아, ICMS 최대 수혜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전에서는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랑 좀 엇갈리는 부분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공급하게 된다?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었지만 그에 따라서 오늘 어떤 이슈가 나왔죠? 그럼 그때는 SK 하이닉스 하락했었죠. 어제 같은 경우. 근데 오늘 SK 하이닉스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공급한다라는 이슈 나오다 보니까 두 종목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PBR 2.5배까지 봤을 때 삼성전자도 20만 전자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에서 제가 코스닥을 좀 보자라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YC가 지금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도 맞아요. 오늘 4% 상승해주고 얘 올라가면 반도체 다 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PSK 홀딩스라던가 이런 종목도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원익 IPS 이런 종목도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일단은 자동차는 오늘 장에서 좀 악재가 나왔잖아요. 관세 이슈.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대단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급등했던 양봉을 훼손할 정도까지는 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저가 매수가 좀 가동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지수에 또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AI로 통해서 통신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주들 보면은 뭐 SK텔레콤이라던가 이런 것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담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외국인이 많이 담고 있고 그에 따라서 뭐 다른 종목, 뭐 예를 들어서 뭐 KT라던가 이런 종목은 기관이 많이 담고 있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면은 지금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에서는 국가기관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들 지분이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채워진 거죠. 근데 여기서 더 외국인들이 살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기관 외국인 동시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통신 쪽으로 통신 장비 쪽으로 우리가 코스닥 쪽에서 좀 공략을 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여러분들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이 드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촬영하셔서 종목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반도체 호황기에서 이제 과거로 보면 IMF 이후 리먼 사태나 이제 다시 한번 급락 이후에 반등져서 강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급락 이유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체질 변화에 나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이제 고객 예탁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00억 이상 이제 근접하면은 그때부터는 강한 섹터가 한번 주도 섹터로 코스닥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염두하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게 있죠. 바로 전력의 급등주 미리 잡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기 PPT 갖고 왔죠. 그래서 초반으로 넘어가 보면은 제가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날에 이제 알테오젠 하락했을 때 이제 커뮤니티 무료정보방에서 이제 하락에 따른 코스닥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알테오젠은 신용 비중이 높아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했죠. 근데 알테오젠은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목 자체 신용 비중도 높고 금리 인하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도 많이 겹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코스닥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실적보다는 스토리에 더 민감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알테오젠 주주분들일지라면 추가 매수를 노리거나 아니면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테오젠 그래서 여기 확대를 좀 해드렸는데 지금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양봉 3개나 뽑아줬어요. 근데 이게 뭐 뜻하냐면 솔직히 말해서 주가 흐름을 보면은 1월 21일에 할로자임 독일에서 키트로다 SC 관련해서 특허 가처분 신청 나왔죠. 주가 한번 크게 빠졌죠. 이때 시장을 할로자임이 이긴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했는데 사실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아니고 국가별 계약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락은 확정 악재라기보다는 과도한 해석이 있었다. 근데 그 다음에 UBS 목표가 27만 원 나오면서 또 한 번 빠졌죠. 이거는 펀더멘탈 변화라기보다는 외국계 리포트 하나의 수급이 흔들린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계약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올랐잖아요. 조단위 계약이 아니다라는 그런 기대가 컸다가 실제로는 조단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걸 놓쳤다고 생각해요. 핵심은 계약 금액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번에 계약한 GSK는 원래 할로자임하고 거래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GSK가 알테오젠과 또 계약을 했다는 건 할로자임 특허 이슈를 다 알고도 알테오젠 기술을 선택했다는 의미죠. 즉 할로자임이 유일한 해답이 아니라는 걸 글로벌 빅파마가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이거는 이제 알테오젠이 할로자임 특허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딜이 열렸다는 신호로 보고 있거든요. 시장은 조단위가 아니네만 보고 주가를 눌려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로열티 구조가 공개가 됐습니다. 알테오젠 계약 구조는 어퍼로토가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때 장기적으로 로열티를 받는 구조예요. 단기 숫자는 좀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진짜 가치는 몇 년 뒤에 나타나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자체가 사업이 나빠진 게 아니라 기술 가치에 대한 시장 해석이 좀 꼬여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에서 실망했다는 건데 지금 법적 분쟁이나 실제 지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론상 5%였던 거지 현실적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의지를 밝힌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허 분쟁이 있어도 일정 지연이나 아니면 사업 불확실성에서 시장에 이제 불안감을 주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머크에서 직접 로열티를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계약은 문제없이 유효하고 키트로다 SC는 계속 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키트로다 SC는 특허 이슈로 일정 지연이나 이런 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열티는 이렇게 정리돼 있고 문제가 없다는 걸로 그냥 못을 박은 거죠. 오히려 이게 알테오젠 입장에서도 그렇게 나쁠 게 없다고 보거든요. 로열티 숨기고 못 박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불확실성 제거로 갔다고 보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2% 깎인 게 지금 적응되는 구간을 못 박은 걸로 보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로열티 2%가 수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밸류에이션 조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로열티만 보면 안 되고 1조 4천억 마일스톤 30년까지 먼저 받고 그 다음부터 매년 3,500억씩 로열티 받는 구조라고 바로 해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일스톤 30년까지 1조 4천억 받는 방식이 매년 3천억씩 2026년에는 3천억 27년에는 4천억 정도였죠. 그래서 가서 이제 초기에 현금 회수 들어가고 30년도 이후에는 로열티 순매출의 2%예요. 그럼 머크가 이제 30년 전으로 키트루다 SC 전환율 50%로 본다면 23조 곱하기 2% 하면 거의 연 4,700억 정도예요. 특허 유효하고 앞으로 43년도까지 17년 동안 로열티 받고 로열티 2%가 작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과한 하락이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재무제표 봐도 다시 한번 또 원래는 적자였지만 흑자로 돌아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신용비중 높기 때문에 변동성은 유발됐지만 그에 따라서 저가 매수, 즉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때문에 하락해서 많이 기분이 상해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S5일 보시면은 제가 이날에서도 S5일 언급 드렸었죠. 12월 30일 날 S5일 언급 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오늘 또 신고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S5일도 우리가 공략했던 종목 중 하나고요. 지금 그리고 YC 계속 말씀드렸었죠. YC도 오늘 추가 상승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제 YC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종목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 바로미터 역할 해주니까 코스피에서 반도체에 대했던 호황기가 지금 쇼티지 일어나면서 반도체 검사 장비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YC를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홀딩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세스예요. 1월 20일 날에 말씀드렸었죠. 이 종목도 한 14% 정도, 9% 정도 지금 수익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코세스도 좀 이제 홀딩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농화성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이제 2차 전지, 좀 이제 2차 전지 코스닥 쪽으로 보자라고 했을 때 코인테크 한농화성 둘 다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11월 19일 날에 좀 공략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최고가까지 57.7% 상승이었거든요. 급등주 미리 잡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급등주 미리 잡을 거 여러분들에게 또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일단 급등주 힌트입니다. CXL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전에 코스피 반도체에서만 집중돼 있다가 지금 다시 코스닥으로 집중되면서 CXL 관련주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CXL은 데이터 처리 성능 그리고 이제 메모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코스피에 집중되다 보니까 각광을 크게 받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서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죠. 왜? 코스닥 쪽으로 자금 유입이 들어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리 잡기 종목 자체는 SSD나 메모리 반도체 품질 검사하고 성능을 테스트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80%가 SSD 테스터 장비에서 나오고요. 이 외에는 뭐 버닝 테스터나 반도체 테스트 장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투자 확대되면서 검사 장비 수요도 같이 증가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수급은 확실히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대형주로 이제 집중이 되었지만 지금 보면은 코스닥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CXL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에서는 이제 차세대 인터페이스 CXL 확산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 종목은 또 장점이 뭐냐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글로벌 SSD 제조사하고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부터 젠5 SSD 테스터 양산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실적 회복 들어가지고 어드반테스트가 SSD 테스터 사업에서 철수를 했죠. 이러면서 이 회사는 사실상 독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도 커질 수 있고요. 결국 이제 HBM 수요는 관련 모듈 테스트 장비 수요로 동반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수요 증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 건설이 많아질수록 이 종목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궁금하시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촬영하셔서 들어오시고 종목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주주비책 선생님 채스입니다. 와, 요즘 시장 굉장히 달달하죠. 지금까지는 아마 코스피 쪽만 막 미친 듯이 오르다 보니까 왜 시장 지수는 잘 오르는데 내 건 왜 이렇게 안 오르는 것 같지? 이런 답답함을 가졌던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코스닥 쪽이 좀 힘을 내준다 하면서 이제 중소형주 이쪽으로도 좀 소외받았던 종목군들도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 계좌가 지금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어떤 거를 좀 주의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남겨드릴 거고요. 또 이제 지금 또 시장에 또 뜨거운 관심사죠. 2차 전지. 만약에 내가 2차 전지를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걸 들어가는 게 좋을까? 또 2차 전지를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까? 이런 매매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많은 분들은 뉴스를 보면서 종목을 사요. 막 지금 2차 전지 뉴스 보면 보통 막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막 로봇에 뭐 전고체가 들어간다. 로봇에 배터리가 들어간다더라. 그래서 2차 전지 앞으로 좋다더라. 사실 이렇게 주주비책 방송이나 제 방송 챙겨보신 분들 또 제 글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러한 이슈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주목해야 된다. 이 얘기를 사실 뉴스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었죠. 자, 해당 내용은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지금 나오는 뉴스가 뭔가 새로운 뉴스라고 좀 착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를 접근하는 건 지금 산업 이슈를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시장 지수를 보고 접근한다는 거, 접근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오늘 쭉 풀어서 남겨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은 현재 국내 증시 상황 같은 거 보면은 코스피 미쳤어요. 코스닥 미쳤죠. 엄청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왜 잘 올라가고 있을까? 일단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뭐 많은 분들이 정책적으로 뭔가 시장에 대한 기대감, 뭐 5천, 3천 스탁을 만든다라고 지금 나라가 말하잖아요. 뭐 나라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정부 정책들이 이렇게 말하고 하니까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잘 가는 거예요. 또 환율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외국인들도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라가 지금 별다른 이슈가 없이 박스권 안에 가둬져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국내 증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증시 상황부터 봐야 돼요. 미증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증시의 선행 지표다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 미증시 하시는 분들은 사실 더럽게 재미없네. 막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막 국장 엄청 좋다는데 미증시는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막 이 생각할 텐데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면은 이제 조만간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렴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국내 증시가 지금 엄청 잘 가고 있는데 미증시 같은 경우는 23,800포인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은 박스권을 긋는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면서 삼각수렴 형태를 만든다. 즉 별다른 이슈가 없기 때문에 시장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막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쁜 이슈도 없기 때문에 저점을 갱신하고 있지도 않죠. 즉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 공백기예요. 이슈가 뭐가 눈에 띄는 이슈가 없어요. 뭔가 재밌는 것들이 없죠. 그럼 원래 국내 증시도 그걸 따라서 박스권을 형성하거나 횡보를 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국내 증시만의 아까 앞서 말했던 그런 호재들로 인해서 다른 나라 증시 재미없는데 국내 증시에 호재가 있으니 그 자금들,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 해외 자금들까지 국내 증시로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아직까지는 미증시가 위인지 아래인지 방향을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위로 방향성을 잡는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미증시가 아래로 방향성을 잡아서 조정 국면,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 이렇게 조정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국내 증시 혼자 잘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경계심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아마 풀어서 얘기를 하려면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이 얘기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요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증시는 사실 제가 계속 말하지만 고점이에요. 이런 말 안 한다고 그랬죠. 고평가? 아니에요. 고평가도 아니고 고점도 아니에요. 다만 과열인 건 맞아요. 과열이라고 해서 반드시 조정을 주라는 법은 없어요. 이 과열을 어떤 식으로 횡보로 풀어낼 수도 있는 거고 투매로 풀어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과열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이 고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나올 텐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냐면 과열이 끝나는 지점이 어디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뭐 떨어지면 기회야.
이런 생각으로 막 주워 담다 보면은 과열 구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더 이상 기회가 아닌데 아래로 좀 크게 밀렸다 올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빠질 때마다 기회다 기회다 하고 줍줍하다 보면은 정작 좋은 반등 자리가 왔을 때 내가 현금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 내 돈 다 어디 갔지? 그리고 거기서 반등이 나온다 한들 이상하게 반등 나와도 내 평단까지 안 와요. 그러니까 종목의 평단이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때 꼭 알아둬야 될 게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이 과열이 끝나는 지점, 이 과열이 좀 식는 지점이 어딘지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될 거고요. 또 이제 이 부분도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뉴스를 보면서 종목을 찾으려고 해요. 지금 잘 올라가는 종목들 딱 보면은 막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막 뉴스가 붙잖아요. 막 이래서 잘 올라갔다, 저래서 잘 올라갔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객관적으로 봐보세요. 과연 그게 새로운 이슈인가라고 하면 새로운 이슈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이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이슈들 붙이면서 그냥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를 때는 뉴스를 보고 이 뉴스 좋아 보여 하면서 종목을 고르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자, 지금 시장은 일반적으로 산업 이슈들이 막 등장을 해서 앞으로 AI 되게 좋을 것 같아서 AI가 이번에 보니까 뭐 AI 로봇에다가 막 전고체 배터리 막 탑재한 게 막 덤블링 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전고체가 상용화가 되나 보다. 지금까지는 전고체가 상용화 안 됐었는데 이렇게 상용화 된 거 보니까 장난 아닌데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온 것도 없어요. 나중에 전고체가 들어가겠지? 뭐 이런 기대감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산업 이슈가 아니라 결국에는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시장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약간 포인트가 어떻게 맞춰져 있냐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주는 종목들이 가요.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덩치 큰 우량주들이 잘 가야 돼요. 뭐 약간 중소형주 이런 거 올라가 봐야 지수 잘 안 올라가요.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막 덩치 큰 얘들로 매수세가 강하게 쏠리면 걔네들이 3, 4% 올라가면 시장 지수 막 그만큼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 지수에 포커싱이 맞춰지고 시장 지수를 올리기 위한 종목군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그냥 올릴 때 시장 지수 올려야 되니까 올렸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그냥 이슈들, 예전의 이슈들이라도 상관없이 갖다 붙이는 느낌이 강합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지수가 뭐 앞으로 코스닥 2000시대, 3000시대를 열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건 지금 시장의 관심은 산업 이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지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코스닥 1500 갈까? 코스닥 2000까지 갈까? 그러면 코스닥 1500하고 2000까지 갈 때 약간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주는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 종목이 움직이면서 그냥 올라갔다고 하기 애매하니까 이슈를 만들어 붙이는 거.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게 그런 결이에요. 진짜 막 앞으로 나오는 전고체가 로봇에 탑재되고 이 얘기는 원래부터 있었던 얘기고 예전부터 제가 강조했던 얘기이기도 해요. ESS 시대에서 지금 2차 전지의 가장 큰 단점은 전기체 의존이 너무 컸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 글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밸류업을 하기 위해선 제가 2차 전지를 아마 작년부터 올해 한 총 이번까지 한 3번 정도 타점을 잡아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전기차에 대한 색을 던져버려야.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건 전기차 때문이에요. 전기차 판매가 올라갔습니다. 리튬 가격이 올라갔어요. 이런 걸로 2차 전지는 밸류업 할 수가 없다. 2차 전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기차 의존도를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뭐였죠? ESS, 데이터 센터로 묶였어요. 그러면서 한 단계 올라가고 제가 그 다음부터 ESS로 올라가다가 2차 전지 무너졌을 때 또 한마디 했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2차 전지가 밸류업하기 위해서는 로봇이라던가 차세대 하드웨어에 붙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전고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이슈가 나와서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새로운 이슈 때문에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2차 전지는 이렇게 흘러갔을 건데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는 건 시장 지수가 지금 시장은 시장 지수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수,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올라가야 될 섹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아마 지금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코스닥 이렇게 잘 가는데 제약바이오 답답해 죽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좌절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 어차피 제약바이오 따라가요. 최소한 발목은 잡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과열 국면과 상승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가 많이는 올라가지 않을 수 있어도 제약바이오도 그 흐름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지 제약바이오가 만약 여기서 아래로 내려 꼽는다? 그러면 이 코스닥 과열 국면이 끊겨요. 이 코스닥의
상승 흐름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뭐 엄청난 투매가 나온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적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코스닥 과열 구간을 이용해서 평단을 조절하시면 이것도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제약바이오가 다시 또 대장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과열이 언제 끝날까? 이 과열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식을 좀 할 줄 아는 분들이 생기는 첫 번째 딜레마가 이거예요. 막 이제 주식을 좀 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씨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야, 이쯤 되면 빠지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여기까지 올라갔으면 빠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내가 그렇게 왜 생각하냐면 내가 최고점에서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팔면 떨어질 것 같아. 여기가 지금 고점일 것 같아. 약간 이런 생각에 강박을 느껴가지고 그러니까 과열 구간이 유지되고 있는데 과열이 끊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팔아버려요. 그리고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씨 괜히 팔았다.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다시 따라잡아야 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지금이니 하고 따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빠지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디서 빠질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오를까? 코스피 5,500까지 갈까? 6,000까지 갈까? 아니야. 5,150이면 빠질 거야. 아니? 왠지 이번 주 후반부터 빠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과열 구간을 지지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끌고 가는 거고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 들겠죠. 아씨 그저께 팔걸. 어제 팔걸. 괜히 어제 팔았으면은 좀 더 수익 봤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듣죠. 주식은 머리 꼭대기에서 못 판다라고 해요. 어깨에서 판다라는 말이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최고점에서 팔라는 게 아니라 이 상승 추세가 끝이 어딘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과열의 끝은 몰라요. 지금이 머리 꼭대기인지 지금이 허리춤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과열이 끝나는 이 과열의 추세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 팔라는 거예요. 그게 어깨인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수익권인 종목을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제가 짚어드리는 그 라인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끌고 가고 그 라인을 이탈했을 땐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그때 좀 익절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망했네요. 또 이게 서론이 또 어떻게 서론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27분이 됐을까요? 일단은 코스피 지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 지수의 포인트를 제가 이제 여러 구간들을 잡아드렸어요. 근데 이게 과열 구간이라는 거는 지금 시점, 오늘 1월 27일이죠. 현 시점 기준으로 보는 것과 다음 주에 보는 것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정값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뭐 일주일 뒤에 그 가격까지 안 떨어져 이러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구간은 계속 바뀝니다. 자, 일단 우리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사실 어떤 느낌으로 올라갔냐면 아니다 그냥 이거 말하면 또 길어지니까 또 짧게 말하면 일단 볼벤 상단 정도 라인 잡아드릴게요. 그 자리는 4,850포인트예요. 4,850포인트. 4,850포인트를 이탈했을 때 만약에 지금 이탈할지 뭐 나중에 이탈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번 주에 뭐 갑자기 다음 주에 막 이렇게 코스닥 4,850포인트를 이탈했을 때는 코스닥 지수가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 그러면 4,600이나 4,700선까지 밀릴 수 있죠.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4,850포인트를 이탈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현금을 좀 늘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4,850포인트 까지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상관없어요. 거기까지 떨어지는 거 분할 매수해도 상관없는데 거기 이탈했을 때는 적게는 4,600포인트, 많게는 60일선이 존재하는 4,300포인트까지 밀립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몇 포인트 밀려야 돼요? 60일선이면 아래로 코스피 16%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열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당하는 게 뭐냐면 이 과열이 끝나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간 지금 끝났으면 여기서 멈출 줄 알아야 되는데 다시 가겠지 지금이 기회겠지 하고 여기 위에서 계속 빠질 때마다 추매를 해가지고 현금이 바닥난 상태로 이런 데를 딱 찍어요. 그리고 다시 고점을 갱신하면 다행인데 아래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권이라도 그어버리면 내 평단이 이 박스권 상단까지 왔을 때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 평단 올만하면 빠지고 그러다가 올라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러다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그러면 그대로 고점에서 물려갖고 몇 년 동안 방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 주의할 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과열이 유지되는 지지선은 4,850 여기 이탈하기 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사도 상관없어. 대신에 여기 이탈했을 때는 현금을 좀 늘려놓고 4,700 정도 라인을 기다려야 된다. 이거
기억 메모해놔요. 뭐 물론 저 아래 QR코드 보이시면은 제가 맨날 실시간으로 남겨드려요. 실시간으로 자 지금입니다 여러분. 자 주의하세요. 조심하세요. 항상 미리미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시장을 미리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오고 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것도 또 말하면 길어지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자 코스닥도 지금 최근에 오늘 방에서 제가 해드렸던 교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시장의 성격과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죠. 거기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해드리면 지금 시장은 이렇게 상승 추세를 돌파하다가 위로 올라갔을 때 과열 국면으로 들어가요. 갑자기 막 버닝 모드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거든요. 자, 이 과열, 그러면 이제 코스닥도 과열 구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강한 겁니다. 자, 그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염두해야 될 자리가 일단은 60분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리가 1040포인트거든요. 현 시점 기준이에요. 내일이면 또 이게 위치 바뀝니다. 이거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현 시점 기준으로는 1040포인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30분봉에서 60일선이 올라올 수 있는 자리랑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각 분봉의 교집합을 찾는 건데 일단은 뭐 이거 교육하면 길어지니까 1040포인트 정도 기억해 두세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코스닥 지수는 계속 올라갈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몰라요. 계속 가요. 막 1200 갈 수도 있고 1300, 1400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항상 과열 지지선이 그럼 1040포인트냐? 아니죠. 이제 내일 되면 위치가 조금 수정될 거고 뭐 목요일, 금요일 다음 주 되면은 조금씩 이 과열 지지선이 수정될 거예요. 우리는 이 지지선, 이 과열이 끝나지 않는 이 지지선을 기준을 잡고 투자 전략을 잡는 거예요. 그냥 종목 뉴스 보고 냅다 따라잡고 빠지면 왜 빠지지? 이 종목에 좋은 뉴스 있는데 버텨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시점 기준으로는 1040포인트인 거지 이제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두 포인트 코스피와 코스닥 이 두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코스피가 1040포인트 현 시점 기준으로 이탈하게 됐을 때는 적게는 1000포인트 1000포인트가 과거 이 코스닥 지수가 과열 추세선 상단으로 올라갔었, 그러니까 이 상단 돌파하면서 과열 구간 들어간 거니까 1040포인트 이탈했을 때는 이 볼벤 상단 정도 라인인 1000포인트까지 눌렸다 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 자리 깨지면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다는 거고 여기까지 밀리면 과거 이렇게 상승 추세를 밟고 있었잖아요. 이 과거 상승 추세로 회귀한다라고 했을 때는 950포인트 정도까지도 밀렸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종목을 투자하면서 요새 코스닥 레버리지 핫해가지고 제가 수익이 좀 많아요. 코스닥 레버리지 언제 팔죠? 어디서 팔까요? 제가 지금 2차전지 보유 중인데 2차전지 오늘 좀 약세인 것 같은데 지금이 고점일까요? 팔아야 될까요? 뭐 이제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정해놓지 마시고 이 1040포인트 이탈했을 때 그때 30% 내지 뭐 40% 정도는 익절을 하고 남은 수량을 가지고 보는 거죠. 여기 이탈했다 그래서 바로 뭐 내리꼽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탈했는데 30-40% 줄였어. 근데 정말 밀리네. 그러면 이 1000포인트, 950포인트 이 두 구간을 나눠서 내가 팔았던 수량을 다시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산업 이슈가 아니라 시장 이슈 때문이야. 시장 때문이죠. 시장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건 산업 이슈가 아니라 코스닥 1500 가냐? 코스닥 2000 가냐? 약간 지수에 집중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할 때는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군들 위주로 전략을 잡으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종목이 이제 그러한 섹터가 현재로서 코스닥의 메인 섹터 뭐죠?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이 두 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2차전지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저 이제 한 10분 남은 건가요? 이제 한 15분 남았네요. 이제 2차전지 쪽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앞부분에 서론이지만 또 얘기 들어보면은 좀 길죠. 또 유튜브 채팅창 좋아. 아주 훌륭해요. 이렇게 막 지금 채팅창에 막 1040포인트 기억하자. 4850 막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들이 까먹으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주식하면서 그냥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 보는 거 그런 거잖아요. 뭐 살지 모르겠는데 종목 좀 알려줘봐라. 뭐 사. 이제 그러면은 보통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종목들 보면은 엄청 핫한 종목들 위주로 막 나와요. 막 지금 뉴스 있어갖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 앞으로 뭐 얘 더 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종목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서 방송을 보시는 걸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주식을 하는 게 과연 건강하게 주식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막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아서 뭐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단순히 종목에만 포커싱을 맞춰서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은 수익이 잘 날 때 되게 잘 나요. 근데 한 번 무너지면 정말 끝도 없이 무너지거든요. 고점에 다 눌린다거나. 그러니까 좀 주식을 뭘 사야 될까를 고민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주식을 하면 좋을까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사죠?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해야 될까? 아마 지금 유튜브 채팅창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 저랑 오래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들 들걸요? 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구나. 굳이 급등 종목 같은 거 추격 매수 안 하고 단타 같은 거 안 치고 변동성 큰 거 이런 거 안 해도 이게 수익이 쌓이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느껴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방송들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날 이상한 종목들을 갖고 와요. 막 지금 시장에 관심도 없는 거. 제가 2차 전지 말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같은 시장에 2차 전지? 작년 9월에 제가 반도체 말할 때도 지금 조방원이 핫한데 삼성전자 얘기하고 자빠졌네? 뭐 엄청 뭐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불과 한두 달도 안 돼서 많이 흐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꼭 주가는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건 지금 당장 핫한 걸 사도 돼요. 그것도 투자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뭐가 올라갈지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면 투자의 안정감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살지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주식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중요도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해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올라갔으니까 이제 좀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전 뉴스 같은 거 뺍니다. 뉴스 같은 얘기는 안 해. 그런 거는 뭐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삼성 SDI가 왜 잘 나가는지 삼성 SDI 인터넷에 검색하면 막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요런 것들 많으니까 그런 거 찾아보시면 되고 그런 뻔한 얘기 말고 자,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포인트가 삼성 SDI는 진짜 원래 통곡의 벽이라고 불렸던 60일선을 힘있게 돌파하고 120일선에서 그냥 뭐 여기 삼성 SDI는 일봉 차트 보는 거 아니에요. 주봉 차트 보고 매매하셔야 돼요. 자, 주봉에서 120일선 그냥 여기서 맨날 두드러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삼성 SDI를 설명할 때 삼성 SDI는 121선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날아간다. 121선 돌파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했던 거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121선 돌파하고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481선 못 뚫을 줄 알았어요. 여기를 한 번에 뚫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밀렸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좀 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 SDI 위치를 보면 어떻게 돼 있죠? 480선 위로 지금 위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 SDI 저 관심 있는데 하시는 분들 저 없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삼성 SDI 신규 진입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고민을 한다면 이번 주 금요일을 좀 생각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 SDI가 480선 위로 마무리. 그러니까 38만 원 위로 이번 주 금요일 종가가 마무리되면 사도 됩니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기다렸는데 그 전에 많이 올라가 버리면 어쩌죠? 그러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샀는데 금요일 날 만약에 38만 원 아래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줄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삼성 SDI의 약간 예상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보시면 여기 원래 보통 주가는 항상 급격한 상승의 절반 정도까지 조정이 나와요. 만약에 이번에 480선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만약에 또 이제 추가적인 코멘트. 코스닥 지수가 1040포인트를 이탈했어요.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코스닥의 과열이 풀린다라고 했죠. 코스닥의 과열이 풀린다라는 건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혹은 950포인트까지도 눌렸다 올 수 있다라는 소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코스닥의 대표 섹터인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따라서 눌리겠죠. 최스님, 삼성 SDI 이거 코스닥 아닌데요? 코스닥 코스피 구분도 못하나? 그냥 2차 전지는 2차 전지예요. 네, 그냥 그렇게 묶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8만 원 위로 올라가지 못하면 이 상승의 절반은 33만 원에서 34만 원 라인이거든요. 그 정도 라인까지도 한번 밀렸다 올 수 있어요. 그럼 삼성 SDI 지금 들어간다라는 소리는 아래로 10% 정도는 빠질 수도 있겠구나. 10%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냥 기다린다. 안 오면 내 거 아니다. 나는 34만 원 그냥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 오면 안 사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던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과열이 안 끝나고 계속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사보는 거야. 뭐 수요일 조금 사고 목요일 조금 사고 금요일 조금 샀어. 이제 그랬는데 금요일 종가가 여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코스닥 지수 1040포인트 이탈하기 전까지 그냥 쭉 끌고 가는 거고 금요일 종가로 얼라리 내려갔네. 아씨 그러면 아까 34만 원까지도 한번 눌렸다고 올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내가 이때 샀던 것들 수목금 샀던 것 중에 일부는 덜어내고 34만 원 라인부터 다시 사면 돼요. 일부는 남겨놓고 이런 느낌으로 삼성 SDI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삼성 SDI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스님은? 제가 삼성 SDI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주가는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주게 됩니다. 여기죠. 자, 기술적 반등을 주게 되는 라인. 이 자리가 42만 원 라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삼성 SDI 현재까지 상승은 여러분들이 와 잘 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월봉상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거든요. 진짜 코스닥 지수 더 간다라는 건 2차 전지 더 간다며. 그러면 삼성 SDI가 월봉상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위로 더 치고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목균형표라고 불리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것도 교육해주면 이것도 1시간짜리인데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변곡점이라 그래요. 보통 이렇게 구름 위를 만나기 위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변곡점 자리가 어디냐면 48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예요. 주가는 이렇게 구름과 구름 사이에 가장 얕아진 선을 한 번씩 만나러 가요. 이 변곡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확실하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월봉 관점. 내가 좀 삼성 SDI를 길게 봤을 때 중장기 목표가를 본다라고 하면 이 자리는 61선, 월봉상 61선 위치와 비슷하죠. 그러면 삼성 SDI는 48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 산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삼성 SDI를 들어간다라는 건 일단은 48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목표가를 보면서 끌고 가되 거기까지 안 오면 안 팔아가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코스닥 제가 이제 과열 지지선 있다 그랬죠. 거기 이탈하면 그때 판다라는 생각으로 최종은 48만 원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죠? 이런 느낌으로 삼성 SDI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에코프로머티. 자, 오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진짜 더럽게 잘 가는데 에코프로머티 얘는 왜 안 가죠?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얘도 가겠죠. 현재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추세선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머티는 이렇고 뭐 에코프로 볼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애초에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없었어요. 자, 보시면 자, 이걸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고 있죠. 자, 이거 상승 추세예요. 자, 그럼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상승 추세선 상단을 만나서 밀리면 보통 이렇게 상승 추세선 상단을 만나면 이렇게 밀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일 에코프로가 또 올라가. 이번 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한 14만 원, 14만 한 2천 원 위로 올라가 에코프로가. 그러면 추세선 상단 돌파하는 거겠죠. 그럼 아까 뭐라 그랬죠? 요즘 시장 트렌드가 우상향 추세인 덩치 큰 종목이 추세선 상단 돌파하면 미쳐버린다. 그럼 에코프로도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14만 2천 원 올라가면 그때는 고점을 훨씬 더 올릴 수 있다는 거고 그랬을 때 에코프로머티가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에코프로머티가 에코프로보다 힘이 약한 이유는 하나예요. 에코프로는 상승 추세였고 얘는 하락 추세 이제 벗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에코프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14만 2천 원, 14만 3천 원 이 정도 선으로 유지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에코프로머티 쪽이 더 가파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쪽으로 수급 확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머티도 지금 자리 괜찮고요. 에코프로머티도 지금 보시면 주봉상 맨날 두드러 맞다가 이제 60일선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도 뭐 목표가를 길게 본다? 사실 월봉, 주봉으로 볼까요? 이제 좀 벗어난 거고 근데 얘는 그래도 한 7만 5천 원? 한 8만 원 정도 선? 요 정도 라인? 만약에 이 흐름이 이 코스닥의 과열 국면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8만 원 정도 선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에코프로 머티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에코프로가 좋아서 가는 거 아니고 삼성 SDI가 좋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코스닥 지수를 올려야 되니까 2차 전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관점으로 코스닥 아까 핵심 지지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좀 가벼운 종목이죠. 사실 이것도 원래 목표가 찍은 종목이긴 하거든요.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고 사실 앞선 종목들보다 힘이 좋거나 그런 종목은 결코 아니에요. 제가 매일 아침 딜사이트 경제TV 여기 방송에서
뭐 하죠? 아침에 그 상위 1%의 투자 고수들은인가? 그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목들 또 알려드리고 이제 매매 전략 이런 것들 많이 소개해드리는데 거기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 거기서 잡아드렸던 목표가는 체결했습니다. 체결했음에도 또 말하는 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2차 전지가 이제 여기서 더 치고 간다? 뭘로? 로봇. 그래 로봇. 로봇 좋지. 근데 지금 로봇 빠지고 있잖아요. 좀 막 부실부실하잖아. 만약에 테슬라 실적 발표 나오고 테슬라가 막 또 밀려봐. 게다가 지금 현대차에도 미국이 관세를 매기네 뭐네하고 현대차 주가 밀리고 테슬라 빠진다? 그럼 과연 로봇이 계속 갈까요? 그럼 로봇하고 묶여서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걔네들이 뭐 로봇 하나 이름 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 아닐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갔을 때 2차 전지 그리고 코스닥이 힘을 받아서 2차 전지에 수급을 더 넣기 위해선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걸 보고 가는 건데 이런 건 아직 지금 뉴스에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지금 이 얘기가 뉴스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자, 그러면은 결국 만약에 로봇에 대한 의존도를 좀 지금 로봇 가지고 2차 전지가 여기까지 왔는데 만약에 현대차 빠지고 막 테슬라 빠지고 막 로봇 관련주 막 밀려봐. 그럼 2차 전지도 지 혼자 올라갈까요? 아니겠죠. 안 올라가겠죠. 그럼 그 타이밍에 2차 전지를 버려야 되나? 근데 코스닥 지수는 올려야 되잖아. 그럼 뭐 그때 제약바이오가 갈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를 그 상황에도 죽지 않게 만들려면 다른 거랑 비벼야 되는데 그럼 결국 다른 걸로 비빈다라고 하면 2차 전지가 파생될 수 있는 거? 당연히 그쪽이겠죠. 데이터 센터, AI, ESS 쪽. ESS 쪽 아니면 차세대 하드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UAM이라든지 뭐 날아다니는 드론 있잖아요. 뭐 날아다니는 택시 아니면 뭐 메타에서 스마트 글라스 나온다든지 뭔가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 뭐 스마트 글라스, 뭐 지금 삼성이 만들고 있는 XR, 뭐 사실 지금은 장난감 수준이지만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차세대 하드웨어 기기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로봇이 아닌 다른 분야로 또 2차 전지가 뻗어나갈 수 있단 말이죠. 자,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사실 전력 효율 쪽에 관련된 2차 전지 기업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해서 이 종목이 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보통 우리가 컴퓨터를 키면은 어떻게 되죠? 전원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전기가 전선 케이블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순간적으로 고전압을 줘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데이터 센터가 예를 들어 뭐 갑자기 많은 동시다발적인 정보를 해석해야 될 때는 뭐 지금 전기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갑자기 우리가 집에서 갑자기 콘센트 많이 꼽으면 삑 하고 정전되는 것처럼 만약에 그렇다고 데이터 센터 전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죠. 로봇도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AI가 탑재된 로봇 같은 경우는 뭔가 행동이라던가 있잖아요. 내가 행동을 하기 전에 뭔가 전산하는 과정 속에서 폭발적으로 전력 양이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갑자기 전원 꺼지면 안 되겠죠.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효율과 전력 관리적인 측면이 더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LS 머티리얼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고전압이 필요할 때 갑자기 끊김없이 고전압을 넣어줄 수 있고 이런 전력 효율 관리적인 기업이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별로 관심 받고 있지 않아요. 약간 바보죠. 이런 종목이 있었어요. 얘 2차 전지예요. 뭐 이러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지금 네, 그래서 이 종목 또 이렇게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아래로 오실까요? 아래 여기 QR 코드 보시면은 저쪽으로 오시면 거기서 좀 더 풀어서 남겨드릴게요. 이미 목표가 찍은 종목이긴 한데 사실 되게 소심한 목표가로 잡아드린 거여가지고 얘는 위로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짧죠? 뭐 별로 말도 안 한 것 같은데 보시면은. 여러분들 와 제 말 진짜 많다. 말 진짜 빠르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냥 뻔한 얘기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채널 돌리면서 여러 가지 봤을 때 했던 얘기들 다 비슷한 얘기들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정말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냥 주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이런 것들 뭐 주식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목들 뭐 종목 수익이야 워낙 제가 자랑 안 해도 아실 분들은 다 아시니까 자랑은 안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내용들 아침 시황부터 장중 시황, 투자 전략까지 다 아실 수 있으니까 아래로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갑니다.